안녕하십니까, 김현정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모리 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메모리 관리의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스와핑, 다음 메모리 관리의 연속 메모리 할당 방법과 세그멘테이션 할당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징으로 메모리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방법, 다음에 이 페이징에서 필수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페이지 테이블의 구조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텔 32비트, 그 다음에 64비트 처리기에서 어떻게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지 공부를 하고요. 다음에 ARM 처리기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는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관리에서 연속 메모리 할당 얘기와 세그멘테이션 얘기를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는 페이징 방법을 공부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페이징 그리고 또는 세그멘테이션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페이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페이징은 물리적 메모리 공간을 작은 페이지로 분해하여 페이지 집합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자, 외부 단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은 불연속 공간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불연속 메모리 할당 방법이라 할 수가 있다. 내부 단편화 가능성이 있다. 프레임과 페이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프레임은 물리적 메모리 블럭을 프레임이라고 하고, 페이지는 논리적 메모리의 블럭을 페이지라고 한다. 페이지 테이블 주소 변환 하드웨어 자유 프레임 리스트, 이와 같은 개념이 있다. 이 뒤에 자세히 나올 겁니다. 간단히 이런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속에 들어있겠죠. 그리고 메인 메모리가 있겠죠. 자, 메인 메모리가 있어요. 그럼 메인 메모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 크기를 전부 자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보통 4KB 자릅니다. 그럼 프레임 1, 프레임 2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드디스크 속에 들어있는 내 프로그램도요 4KB로 쪼개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페이지라고 합니다. 내 프로그램의 블럭은 페이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리공간 상경에서는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를 할당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메모리를 할당할 때 빈 프레임에다 갖다 집어넣어요. 또 여기에 폈다, 여기 꽉 찼다 그러면 이놈은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할당하는 방법을 페이징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뭐가 있느냐? 페이지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0번째 테이블은 몇 번째 프레임이 들어있다, 이런 식의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어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그림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해 봅시다. 자, 페이징 모델은요 이와 같이 논리 주소 레지스터와 물리 주소 레지스터, 페이지 테이블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성 요소들을 이용해서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논리 주소는 페이지 번호와 그 다음에 offset으로 구성이 되고, 물리 주소는 프레임 번호와 그 offset으로 물리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페이지 테이블에는 해당되는 페이지의 그 엔트리 번호에 프레임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변환 알고리즘은 논리 주소를 CPU가 이슈를 하면,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한다. 그럼 5페이지, 하나, 둘, 셋, 넷, 5번째 페이지 가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나를 본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프레임 번호가 써 있어요. 그럼 그걸 끄집어내서 물리주소의 프레임 번호 자리에 집어넣고 이 offset 3하고 더해서 물리주소를 만들어서 해당되는 메모리에 있는 명령어를 끄집어내서 CPU에 반환하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CPU가 어떤 프로그램의 논리주소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논리주소의 앞부분은 페이지 번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페이지에 프레임 번호를 찾아서 물리주소의 프레임 번호에 집어넣고 옵셋하고 더해서 물리주소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명령을 가져오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논리주소를 물리주소로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더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예가 하나 있습니다. 페이징 모델의 주소 변환 예입니다. 시스템 구조는 물리주소 공간은, 이게 물리주소 공간입니다. 32바이트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요, 프레임의 크기는 4바이트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4바이트씩 프레임이 나눠지겠죠. 그러면 이게 0번째 프레임, 1번째 프레임, 7번째 프레임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다음에 논리 주소 공간은 16바이트입니다. 이렇게 16바이트예요. 그러면 프레임의 크기와 페이지 크기는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 프로그램이 페이지 단위로 잘라져서 빈 프레임 공간에 채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페이지가 5번째 프레임에 저장이 됐다는 거예요. 맞죠? ABCD가요. 그러면 페이지 테이블에 0번째 페이지가 저장된 프레임 번호 5를 입력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또 1번째 페이지는 빈 공간 찾아봤더니 여기가 벽구나. 여기가 갖다 복사하고요. 여기네요. 여기요. 여기가 몇 대에서 복사하고 6번째 프레임이니까 6을 갖다 넣는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는 또 어디다 벽나 했더니 세 번째 페이지는 여기가 벽구나 해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페이지 테이블에다가 1이라고 써준다는 거죠. 1번째 프레임이 저장됐다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는 빈 공간이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가 벽구나.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다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테이블에다 2라고 넣어준다는 것이죠. 자, 이 과정, 지금 한 과정이 뭐냐? 메모리를 할당하는 과정입니다. 메모리 할당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와 같이 메모리가 할당이 됐다고 한다면 페이지 테이블에 5, 6, 1, 2라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해당되는 프레임에 복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프로그램의 할당이 끝난 것입니다. 페이징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할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예를 보자고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실행되겠죠. CPU가 프로그램 카운트에 0번지, 1번지, 2번지 쭉 할 겁니다. 만약에 3번지라고 해봐요. 그러면 뭡니까? 3번지는 비트로 생각하면 001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두 비트가 offset의 길이다. 그 다음에 두 비트가 페이지의 길이다.
여기서는 페이지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요. 2비트면 충분해요. 그리고 프레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4바이트잖아요. 그럼 2비트면 충분히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옵셋은 2비트가 된 겁니다. 프레임의 길이에 의해서요. 그리고 페이지는 요 프로그램의 페이지 개수가 몇 개냐? 4개면 되기 때문에 2비트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지다 그러면요, 03이 될 거니까 0011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페이지 번호가 0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페이지 테이블에 가서 0번째 페이지에 프레임 번호 5를 꺼집어내서 피지컬 레지스터 갖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옵셋은 그대로 가져온다고 그랬죠. 그럼 01011이 되겠네요. 그렇죠? 01011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건 물리적으로 몇 번입니까? 23번이죠. 5번째 프레임에 3번째라는 거 아닙니까? 5번째 프레임에 하나, 둘, 셋, 0, 1, 2, 3, 3번째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 D가 읽어와주겠죠.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3번째라고 이걸 보면서 얘기했지만 실제 시작될 때는 어떻습니까? 몰라요. 이것은 이렇게 저장됐으면요. 이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3번째 갖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23번째 값을 가져온다는 거죠. 다음에 4번째 메모리, 4번째 데이터 갖고 하고 CPU가 4를 딱 이슈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4는 0100이죠. 그럼 뭡니까? 페이지 1번이라는 거잖아요. 1번째 가서 6번째 프레임 가겠네요. 6번째 프레임 가고 옵셋은 0이잖아요. 그러면 요 값이 나오겠죠. 이가 나올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소 변환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 여러분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이 방법에는 연속 메모리 할당 방법에서는 외부 단편이 생긴다고 그랬죠. 근데 페이징 방법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겠죠. 왜요? 메모리를 프레임으로 쪼개놓고 각각 할당하니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내 프로그램의 길이가 하나의 프레임보다 작다. 그러면 이만큼 들어가고 이만큼은 비어 있겠죠. 이 부분은 뭐라고 하냐? 내부 단편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보자. 페이지 크기가 2028이다. 근데 프로세스의 크기가 내 프로그램의 크기가 이만해요. 72766이다. 그러면 35 곱하기 2028 35페이지 하고 나머지는 2028보다 작은 1086바이트가 됐다 라고 한다면 35페이지는 쓰고요. 나머지 한 페이지는 다 채워지지 않고 일부가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2048-1086 962바이트는 비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내부 단편이라고 하죠. 최악의 경우는 얼마 클까요? 프레임보다 한 바이트 적은 것이 되겠죠. 프레임하고 똑같으면 하나의 그 프레임으로 될 거니까요. 그래서 최악의 단편 크기는 프레임 마이너스 1바이트가 될 것이다. 평균적으로는요. 2분의 1이 되겠죠. 평균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프레임의 크기가 작아지면 단편도 줄어들겠죠. 단편 크기도요. 그런데 그 대신에 뭐가 됩니까? 페이지 수가 많아지겠죠. 페이지 테이블이 증가할 겁니다. 또 페이지 크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페이지 크기를 크게 만들어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8KB 정도요. 내부 단편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 뭐였죠? 방금 전에 했던 세그멘테이션 있죠.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내부 단편은 없어지죠. 그런데 세그멘테이션 하면 또 뭐가 생길 수 있습니까? 외부 단편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프레임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페이징 방법에서 메모리 할당하는 방법 예입니다. 자, 운영체제는요, 기본적으로 프리 프레임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이런다고 했잖아요. 메인 메모리가 있으면 메인 메모리를 전부 다 프레임으로 쪼갠다고 그랬죠. 초기는 어떻게 될까요? 0부터 프레임 개수까지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그리고 페이지를 할당해야 되겠다. 그러면 페이지를 할당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 프로그램 하나, 둘, 셋, 넷, 4개 페이지 필요해. 그러면 14번 프레임 비어 있잖아. 그럼 14번에다가 첫 번째 페이지 갖다 집어넣고, 다음에 13번 리스트를 보고요. 13번 프레임에다가 첫 번째 페이지 갖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18번 프레임에다가 페이지 2 갖다 집어넣고, 페이지 3는 20번 프레임에다 갖다 집어넣겠죠. 그러면 남는 프레임은 15 하나만 남아있고, 이 같은 프레임 리스트를 운영체제는 계속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페이지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요만큼이 그대로 갈 겁니다. 14, 13, 18, 20. 이것이 페이지 테이블. 그래서 내 프로그램이 할당되기 전에는 요 같은 프레임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었어요. 근데 할당을 하게 되면 프레임 리스트는 4개가 빠지고 마지막 하나만 남고요. 페이지 탭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이와 같이 프레임에 저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페이징 방법에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죠. 자, 페이지 테이블을 이용해서 주소를 변환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CPU가 주소를 만들어내면 페이지 번호 가지고 페이지 테이블에 가서 프레임 번호를 찾고 프레임 번호와 다음 이 offset을 이용해서 물리주소를 만들어내고 명령어를 읽어오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한번 CPU가 명령어를 주소를 만들어내게 되면 어떤 명령을 가져오기 위해서 주소를 만들어내게 되면 이 프레임 번호를 읽는 과정과 실제 데이터를 읽는 과정 2번의 리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머지 연산은 전자 회로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었다 치더라도 최소한 2번의 리딩 작업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메모리 액세스를 2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2배로 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테이블 방식을 페이징 방법을 할 때는 이 페이지 테이블을 요 액세스를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처리 효율이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테이블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CPU의 레지스터로 구현하겠다, 최상이죠. 이거는 뭐 거의 순식간에 일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좋은데, CPU의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연산을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될 겁니다.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가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 메모리에 구현하는 방법, 메인 메모리에 구현하는 방법이죠. 메인 메모리에 구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2번 읽어야 되는 거야. 이 방법이 바로 2배로 속도가 느려지는 효과가 있고, 대신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하고 리밋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별도로 관리하는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관리할 수 있죠. 2회 접근해야 되니까 느려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점을 개선하려고 Translation Look-Aside Buffer TLB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소형 캐시 메모리를 이용합니다. 이 방법은 상당히 개선을 해줘서 실제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레지스터보다는 10% 정도 속도가 느린 상태로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TLB가 장착된 페이징 하드웨어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드웨어는 논리 주소 레지스터와
물리주소 레지스터, 그 다음 TLB, 다음 페이지 테이블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PU가 논리 주소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 논리 주소 중에서 페이지 번호를 가지고 요 TLB에서 검색을 하게 되죠. 요 페이지 번호, 여기에는 페이지 번호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프레임 번호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를 가지고 이 엔트리 안에 있는 P가 있는 엔트리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해당되는 P가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 F 값은 프레임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그 페이지가 저장되어 있는 물리주소 공간의 프레임 번호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고요. 이 프레임 번호를 가지고 이 offset과 합쳐서 우리가 뭘 만들죠? 물리주소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이 TLB에서의 접근 속도는 이 캐시 메모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와 같이 이 페이지 번호가 이 TLB 안에 들어있는 경우는 해피한 경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검색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일반적인 페이지 변환 작업을 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페이지 번호로 페이지 테이블의 인덱스를 찾고 거기에 해당되는 프레임 번호를 찾고 이걸 가지고 물리주소를 만들고 다음에 그 주소에 해당되는 데이터나 명령어를 액세스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TLB의 경우에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TLB의 search 타임을 얼마큼 줄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사실 여기에 search에서 페이지 번호가 이 TLB 안에 있는 경우는 빠르게 처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한 번 일반적인 페이지 테이블 변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TLB 검색 타임이 군더더기로 오버헤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이 어느 정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유효 접근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TLB를 장착한 페이징 하드웨어에서 접근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장착하지 않은 페이징 방법에서는 얼마입니까? 2배죠, 2배. 200% 느려지죠. 한 번 접근해야 될 것을 2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TLB에서 페이지 번호가 발견될 비율, 적중률. TLB 페이지, 다시 말해 아까처럼 요 TLB에서 페이지와 프레임이 들어있는 요 TLB에서 어떤 번호가 딱 나오면 딱 봤더니 100번 했더니 이 안에 그 페이지가 80번이 나왔다. 그러면 TLB 적중률을 우리가 80%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적중률 필요하고요. 유효 접근 시간 계산해보자. TLB를 접근할 때는 20 나노세컨드가 걸린다. 요거 한번 찾아보는데 20 나노세컨드가 걸린다고 가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한번 읽는데 걸리는 시간을 100 나노세컨드라고 해보자. 그리고 적중률이 8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TLB 적중시는 시간이 얼마 걸려요? 이거 한번 읽는데 걸리는 시간 20 나노세컨드와 이것으로 여기에 프레임 번호를 갖고 물리주소 만들고 물리주소로 한번 읽어오는데 걸리는 시간 100 나노세컨드 걸리겠죠. 그럼 120 나노세컨드면 한번 데이터를 읽어올 겁니다. CPU가. 근데 적중 실패하면요. 이거 한번 읽고 이거 또 한 번 해야 되니까 20 나노세컨드. 여기에서 한번 읽는데 100 나노세컨드. 물리주소 만들어서 읽는데 100 나노세컨드. 그래서 220 나노세컨드의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럼 실제 유효 접근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중률 곱하기 TLB 탐색 플러스 메모리 접근 1 적중률 곱하기 TLB 탐색 플러스 메모리 접근 해서 0.8 곱하기 적중률이 0.8 곱하기 120 나노세컨드. 또 적중하지 못하는 경우는 1 0.8 하면 0.2고요.
다음에 220 해서 140 나노세컨드가 걸린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TLB를 쓰지 않으면 200 나노세컨드가 걸렸던 것이 TLB를 썼더니 140 나노세컨드가 걸렸다는 것이죠. 이만큼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히트 레이쇼를 만약에 98%까지 올린다. 그러면 122 나노세컨드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TLB를 10내시 512개 정도까지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8, 90%의 히트 레이쇼를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토로라 68030에서는 22 엔트리 TLB를 사용하고요. 80486에서는 32 엔트리 TLB를 사용해서 98%까지 히트 레이쇼를 평균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TLB 방법으로 해서 100 나노세컨드를 약 120 나노세컨드 정도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대신에 이제 외부 단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결됐죠. 자, 페이징 방법에서 메모리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페이지 테이블에 요요 비트, 무요 비트를 추가시켜서 요요 비트면 그 프레임이 관련된 페이지 프레임이 프로세스 공간에 포함되어 있으면 요요. 다시 말하면 그렇지 않으면 무효로 이렇게 설정하고 사용하면 메모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림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예를 보시면요. 프로세스 제로, 이게 지금 논리 주소 공간입니다. 논리 주소 공간인데 페이지 제로부터 5까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0, 1, 2, 3, 4, 5가 0, 1, 2, 3, 4, 5가 메모리에 적재가 됐죠. 그러면 이건 2번째 프레임, 3번째 프레임, 4번째 프레임이 되고 3페이지는요 7번째 프레임, 8번째 프레임, 9번째 프레임에 저장이 됐다. 자, 저장된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V를 표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되지 않은 곳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장되지 않은 곳은 invalid로, 저장된 페이지는, 적재된 페이지는 V를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를 이제 어떤 페이지를 메모리 읽어오려고 할 때 I면은 만약에 I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페이지를 접근하려고 하면 프로그램 종료시킨다는 겁니다. 왜? 적재되지 않은 엉뚱한 페이지를 지금 접근하려고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요요 무요를 요요 무요 비트를 중에서 엉뚱한 메모리를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페이징 방법을 지금 설명한 이 페이징 방법을 사용할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페이지의 공유가 무지하게 쉽다는 겁니다. 자, 공유 코드라는 얘기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여러 프로세스가 공유하는 코드를 말한다. 읽기 전용, 재진입 가능한 코드들은 공유 가능하다. 수행 중 절대로 변하지 않는 코드는 공유 코드로 만들어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수의 프로세스가 공동 수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텍스트에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여기 하나씩 보시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파워포인트용 프로그램은 여러 사람이 쓴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내용은 달라질 게 없죠. 달라지는 건 뭡니까? 각자가 만들어낸 데이터들만 달라질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은 공유 가능한 페이지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사적인 페이지다. 사적 코드 또는 사적 데이터 페이지다.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이제 사용자마다 달라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코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령어 코드요. 그다음에 폰트라든가 이런 거, 폰트는 다른 폰트를 사용할 수 있죠. 그죠? 파워포인트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다른 폰트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코드 자체는 공유할 수 있고요. 폰트나 다른 것들은 그 사용자마다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한다면 이것을 사적 코드는 사적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것은 공유 페이지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사례를 살펴봅시다. 자, 이 예제에서는 세 개의 프로세스가 파워포인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집기 코드가 3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데이터가 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프로세스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어떻게 될까요? ed1, 2, 3 데이터 편집기 코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프로그램에 적재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 1도 메모리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ed1, 2, 3를 3, 4, 6에 3프레임, 4프레임, 6프레임에 적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번째 프레임을 내 데이터용 메모리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할당을 받았어요. 오케이죠. 이러는 중에 두 번째 프로세스가 또 나 파워포인트 써야 되겠어 하고 프로그램을 또 하나씩 또 실행시켰어요. 그러면 ed1, 2, 3는 이거하고 똑같은 코드를 실행시키는 공유 코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을 그대로 이쪽으로 복사를 해버립니다. 3, 4, 6으로. 공유 코드는 페이지 테이블 복사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2는 사적인 페이지니까요. 할당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7번째 페이지를 할당을 받았네요. 자, 그런 중에 또 하나의 프로세스가 나도 파워포인트 써야 되겠어 하고 프로그램을 또 실행시켜버려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하나 더 실행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코드는 똑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을 그냥 이쪽으로 또 복사해버립니다. 코드는 3, 4, 6 그리고 사적인 페이지고는 따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빈 공간에 어디 있나 보니까 여기 벽구나 해서 그 메모리 할당 받았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 개의 프로세스가 돌아가는데 코드는요, 세 페이지는 전부 다 공유해 쓰고 있죠. 이것이 아주 페이징 방식으로 하면 페이지 여러 프로세스가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쉽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페이징 방법을 공부했는데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점 뭐가 있을까요? 물리 메모리 할당이 쉽다. 어떻게 했죠? 자유 리스트, 프리 리스트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프레임에다 쭉쭉쭉 갖다 집어넣으면 됐었죠. 그죠? 메모리 할당이 쉬웠습니다. 외부 단편이 없죠. 전체 메모리를 프레임으로 쪼개놓고 각각 대입하니까 외부 빈 홀이 생길 리는 없습니다. 외부 단편은 없어요. 프로그램 청크의 페이지를 제거하기가 쉽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부분 쓰다가 요 프레임 제거해야 되겠다, 반납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프리 프레임 리스트에다 요 번호 5번이면 5번 갖다 넣어주기만 하면 끝이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프레임 제거라고 하는 것은 그 프레임 번호를 프리 리스트에다가 그냥 추가만 시켜주면 된다. 이거 굉장히 쉽네요. 불법적 접근으로부터 페이지를 보호할 수 있죠. 유효빗, 무효빗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랬죠. 페이지 공유 쉽다는 거 방금 전에 살펴봤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내부 단편이 생기죠. 그죠? 조금 아까 살펴봤죠. 다음에 메모리 참조 부담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페이지 테이블 액세스, 메모리 액세스 한번 메모리 액세스 하는데 100나노세컨드 밖에 안 걸리는데 페이지 테이블 액세스 해야 되기 때문에 200나노세컨드가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하려고 뭐 써야 안 되겠습니까? TLB, 그 테이블 루커 사이드 버퍼라고 하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 120 나노세컨드 정도의 속도로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페이지 테이블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커집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요 얼마나 커지는가 하는 얘기는 조금 이따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페이지 테이블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제안이 됩니다.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가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자,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는 하나의 페이지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는 논리 주소의 어느 페이지의 프레임도 포인팅할 수 있어야 하므로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는 페이지 공간의 크기와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분리 주소 공간 32비트이고 페이지의 크기가 4KB 2의 12승이라고 하면 논리 레지스터의 옵셋은 12비트가 되어야 하고 논리 페이지는 20비트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논리 페이지 공간의 크기는 2의 20승 1MB가 된다는 것이죠. 1MB가 된다는 거예요. 100만 개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페이지 테이블의 메모리 크기는 1메가개에다가 4바이트 더하면 4 곱하기 1메가에서 4메가바이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현재 그 운영체제 내에서 25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4메가바이트 곱하기 25 하면 100메가바이트가 페이지 테이블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100메가바이트는 페이지 테이블용으로 사용되어야 된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이지 테이블 사이즈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는가? 지금 보면 논리 페이지 공간이 20비트이기 때문에 20비트에 해당되는 테이블이 필요했는데 실제로는 내 프로그램은 20비트보다 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고려한다면 실제 돌아갈 프로그램은 20비트보다 작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00만 개 페이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100만 개 페이지보다 더 작은 페이지로 내 프로그램은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테이블 사이즈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계층적 페이징, 해시형, 그 다음에 역페이지형 테이블이 이렇게 방법이 지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논리 주소를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앞에 나왔던 것으로 보면 옵세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영역이 있었죠. 32비트 머신에서 4KB 페이지 사이즈라고 한다면 4KB 내에서 지정하기 위해서 12비트 4KB가 2의 12승이죠. 12비트는 옵셋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20비트죠. 20비트가 페이지 번호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20비트 어느 것으로든지 페이지 테이블을 인덱싱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페이지 테이블은 전부 다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이 뭐라고요? 2의 20승 1메가 100만 개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갖는 페이지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프로그램은 100만 개 페이지를 갖고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더 작은 사이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작게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적 페이지 해시형 페이지 테이블이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층적 페이징 방식이 나왔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페이지 테이블의 그 메모리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했던 논리 주소의 구조는 이와 같이 됐었죠. offset 12비트, 페이지 사이즈가 4KB 그 offset을 12비트로 다 지원할 수 있다. 나머지 20비트를 페이지 번호로 썼습니다. 근데 그 페이지 번호를 이렇게 10비트, 10비트 두 개에서 쪼개서 2단계 페이징 기법을 사용해보자. 이러면 메모리가 줄어든다. 어떻게 메모리가 줄어드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단일 페이지 테이블의 메모리 크기를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단일 페이지 테이블의 경우에는 논리 주소, 그 다음에 물리 주소 공간 있죠. 논리 주소 레지스터, 물리 주소 레지스터, 그 다음에 페이지 테이블 이와 같이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프레임의 크기가 4KB 하면 12비트면 되겠죠. 그래서 offset은 12비트면 되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페이지 공간은 20비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총 페이지 공간의 수는 2의 20승 1메가가 되겠죠. 그리고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는 한 엔트리당 4바이트가 필요하니까 2의 20승 곱하기 4바이트 하면 4메가바이트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테이블당 4메가바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페이지 테이블의 메모리는 4메가바이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2단계 페이징 테이블의 메모리 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단계 페이징 테이블이면 이와같이 물리주소 공간이 있고 프레임의 크기가 4KB라고 한다면 12비트의 offset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지금 n개의 n개의 프라이머리 페이지로 구성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경우에 메모리가 얼마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먼저 프라이머리 페이지와 n개의 세컨더리 페이지 테이블이 필요할 겁니다. 먼저 프라이머리 페이지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페이지 테이블의 페이지 공간은 10비트죠. 그러니까 1024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엔트리 하나당 4바이트씩 하면 4KB의 메모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컨더리 페이지의 페이지 공간도 역시 10비트니까 1024가 필요하고 또 4바이트가 엔트리당 필요하니까 4KB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제 몇 개의 프라이머리 엔트리에서 몇 개가 사용될 거냐는 얘기죠. 이런 얘기죠. 하나의 프로세스가 n개의 프라이머리 페이지가 필요하다. 이게 전체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요만큼만 하면 충분히 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a 플러스 요거 하나에다가 요거 n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10승 곱하기 n 곱하기 2의 10승 4바이트. 그래서 결국은 n 플러스 1 4KB면 된다는 것이죠. 아까는 1단계 페이징 테이블만 한 경우는 n 메가바이트가 필요했죠. 1메가바이트가 필요했죠. 하나의 프로세스다. 그런데 2단계로 하게 되면 n개의 프라이머리 페이지까지만 메모리를 확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 4KB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계측으로 나누면 이와 같이 페이지 테이블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페이지 테이블을 2번 액세스해야 되니까
아까는 페이지 테이블 액세스, 메모리 액세스, 2번 액세스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 했죠. 이렇게 되면 3번 액세스를 해야 되는 거죠. 더 느려지겠죠. 자, 메모리가 중요하냐, 속도가 중요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2단계 페이징 테이블의 주소 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옵셋은 10빗, 10빗으로 이렇게 된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래 되면 이게 이제 프레임의 사이즈가 되겠죠. 2의 10승 1KB라는 얘기네요. 프레임 사이즈를 1KB로 한 경우는 이와 같이 페이지 번호를 10빗, 12빗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프라이머리 페이지에 대한 페이지 공간은 2의 12승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세컨다리는 2의 10승이면 될 거고요. 그리고 n개의 페이지로 가능하다면 n2의 10승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4 플러스 n kb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페이지 테이블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64빗 논리 주소 공간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64빗 논리 주소 공간을 가진 프로그램에서 2단계 페이징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같이 12빗 프레임 사이즈는 4KB로 하고요. 세컨더리를 10바이트 42로 하면 이게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커서 적절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게 너무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4비트의 경우에 64비트 영역을 전체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는 그 중에 48비트 정도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시형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주소 공간이 32비트보다 커지면 해시형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 페이지 번호가 해시값이 되고요. 이 페이지로 페이지 테이블의 항목을 참조해서 이 계산된 값을 가지고 해시 테이블의 항목을 참조해서 물리 주소를 찾는다는 겁니다. 충돌이 생길 경우를 우려해서 연결 리스트로 구성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해시형 페이지 테이블은 이와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논리 주소가 있어요. 논리 주소가 있으면 논리 주소의 페이지 번호를 가지고요. 페이지 번호를 가지고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서 값을 뽑아내죠. 그러면 그 뽑아진 값을 가지고 인덱싱을 해서 링크드 리스트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Q와 S를 확인합니다. Q는 지금 요 페이지 번호입니다. 요 페이지 번호와 같은 것이 있으면 여기 같은 것이 있네요. 그러면 뒤에 있는 R 값이 프레임 번호입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 번호하고 D를 합쳐서 물리 주소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방법을 하면 이 값이 굉장히 큰 경우에도 이 같은 방법을 하면 그렇게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해시 펑션의 특징이 뭡니까? 해시 펑션의 특징이 R을 찾아낸다면 요거의 개수보다 더 큰 경우죠. 이때 우리가 해시 함수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페이지의 개수가 64비트 형태가 되면 엄청나게 커진다고 그랬죠. 이에 40승, 50승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져요, 개수가. 각각의 개수에 대해서 함수값을 찾아내는데 이것이 매핑을 하는 겁니다. 더 큰 값을 더 작은 것으로 매핑해 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중복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값에 대해서 중복되게 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링크 리스트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해시형 테이블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때 유용하다고요? 이 페이지 번호가 너무 큰 경우에, 그리고 메모리 스테이지가 크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매핑을 사용할 때 유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 페이지 테이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페이지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단일 페이지 테이블의 경우에 4MB의 메모리가 필요하다겠습니다. 프로세스당이요. 그리고 2단계 페이지의 경우에는 1 플러스 n 4KB 메모리가 필요하다겠죠. 근데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돌아갈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이 테이블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이죠.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단계를 쓸 수도 하겠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프로세스가 많아지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역 페이지 테이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프로세스당 테이블을 만드는 게 아니라 테이블, 엄청나게 큰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고 아무리 프로세스가 만들어져도 이 테이블 갖고, 하나의 테이블만 갖고 모든 걸 다 해보겠다는 것이 역 테이블 방식의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요. 그럼 CPU가 주소를 만들어내겠죠. 자, 그럼 주소를 만들어내면 요 페이지 테이블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주소 공간 있죠. 물리주소 공간이 모든 물리주소 공간의 프레임은 0부터 n이다. 그러면 0부터 n개를 만들어요. 모든 물리주소 공간의 프레임 수에 해당되는 페이지 테이블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메모리를 할당할 때 어떤 프로세스, i라는 프로세스가 메모리를 p라는 페이지를 할당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프레임이 지금 이것을 i라는 프레임에다가 지금 그 프레임을 지금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번호가 PID다. 그럼 PID라는 프로세스의 P번째 페이지를 I번째 프레임에다 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PID라는 프로세스의 Q번째 페이지를 J번째 프레임에다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J번째 프레임은 이 인덱스를 한다는 거야. J가 이거다. 그런다면 PID Q J 해놓고 J번째 프레임에다가 이 Q 페이지를 갖다 복사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로딩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액세스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참조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겠죠. 먼저 CPU가 이럴 겁니다. 이슈 할 겁니다. 자, PID,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offset, 이런 식으로 주소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PID를 가지고요, 쭉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이쪽에서 PID 같은 걸 찾아요. 그 다음에 이 P와 같은 걸 찾아요. 찾아지면 그 인덱스가 얼마인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인덱스를 프레임 번호로 넣고 offset하고 나서 읽어오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역 페이지 주소입니다. 왜 역입니까? 보통의 경우는 페이지를 인덱스하고 프레임을 읽어내는데 이 인덱스 값이 프레임 번호라는 겁니다. 이것이 역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장점은 아무리 프로세스가 많아져도 더 이상 페이지 테이블이 많아지진 않아요. 하나의 프로세스만 돌아가도 이 페이지 테이블이 필요하고 100개, 1000개의 프로세스가 돌아가도 이 페이지 테이블 하나로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단점은 뭘까요? 참조하기 위해서 검색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이 방식을 원하고요. 역 페이지 테이블 방식입니다. 자, 페이지 테이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텔 32비트와 64비트 인텔 CPU에서 어떠한
메모리 이 매니지먼트 방식을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텔 GPU의 경우를 살펴보면 1970년대에 8086 칩이 16비트가 나왔죠. 이때는 세그먼트 구조로 페이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메모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8088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 방식으로 나왔고, 이것이 IBM PC에도 적용이 됐었죠. 그 다음에 32비트가 되면서 펜티엄이라고 얘기를 하고 IA32 구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죠. 페이징과 세그먼트 방식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방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64비트에서는 X8664 구조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고, 윈도우즈라든가 맥이라든가 리눅스에서 다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눅스는 다른 구조도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ARM 방식, 이런 식으로 한번 지금 요 IA32와 X8664, 그 다음에 ARM 방식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A32 구조요. IM32 구조에서는 어떤 식으로 메모리를 관리하는가, 논리주소를 물리주소로 어떻게 변환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PU는 논리주소를 생성하고요. CPU가 논리주소를 생성하고요. 세그멘테이션 유닛이 이것을 32비트 선형 주소로 만들어냅니다. 이 유닛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페이징 유닛을 통해서 최종적인 분리 주소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유닛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페이징 유닛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주소의 구성은요, offset 32비트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셀렉터 16비트라고 얘기합니다. 셀렉터 16비트 중에서 S비트가 세그먼트 번호고요. 세그먼트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G가 세그먼트 GDT인지 LDT인지를 확인하죠. GDT는 지역 기술자 Local Discrete Table이라는 약자고요. 프로세스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테이블이라는 뜻이고요. GDT는 Global Discrete Table은 모든 프로세스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8kg의 세그먼트, 8kg의 세그먼트 각각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G 값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 값은 프로텍션 비트고요. 그 다음에 6개의 16비트 세그먼트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그먼트 유닛을 봅시다. 세그먼트 유닛은 논리 주소를 받아서 32비트 선형 주소를 만들어내는 장치죠. 보시면 논리 주소는 이와 같이 세그먼트 GP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여기서 세그먼트가 15비트, 0부터 15비트 중에 세그먼트는 지금 13비트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G값이 나옵니다. G값이 내려오면 G값이 GDT인지 LDT인지 하는 것은 개별 프로세스 것인지 공유 전용인지를 지정해주는 그런 비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세그먼트 비트를 보면, 세그먼트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내용을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보면 리미트와 베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그먼트의 베이스 어드레스와 리미트, 총 세그먼트의 크기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주소는 이 세그먼트에 의해서 세그먼트가 지칭된 이 세그먼트의 베이스 어드레스하고 베이스에 들어있는 값하고 이 옵셋을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32 리니어 어드레스가 되겠죠. 이 같은 방식으로 작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유닛에서는 이런 식으로 리니어 로지컬 어드레스가 들어오면, 논리 주소가 들어오면 이 셀렉트 값으로 인덱싱해서 요거의 베이스 값, 여기에 베이스 값이 있다는 겁니다. 베이스 값에다 옵셋을 더해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형 주소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논리 주소를 32 선형 주소로 바꿔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메모리를 할당할 때 해당되는 방법으로 이 값들을 세팅을 해야 되겠죠. 세팅됐다고 한다면 주소를 만들어낼 때는 결국 베이스 플러스 offset이라는 얘기입니다. 베이스는 셀렉터 값으로 지정해 주고요. 페이지 유닛은 32비트 선형 주소를 32비트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 장치죠.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선형 주소를 1단계 페이지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2단계 페이지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플래그를 1, 0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페이지 테이블 요 플래그가 1이라고 한다면 1이면 1로 세팅되어 있으면 1단계 페이지 테이블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 레지스터가요 22비트가 옵셋이 되고 10비트가 페이지 테이블 페이지의 넘버가 되는 형태로 됩니다. 페이지 디렉토리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이 요 4MB의 옵셋을 지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페이지 플래그 TI가 만약에 0으로 세팅되어 있다, 그러면 요 레지스터가 2단계 테이블처럼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옵셋 12비트, 그 다음에 페이지 테이블 10비트, 그 다음에 디렉토리 10비트 이렇게 나눠서 요 10비트가 요 페이지 디렉토리의 인덱스를 지칭하고요. 요 값이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를 지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옵셋을 지시하는 이런 형태로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은 내용이 그 페이지 프레임의 초기 값을 지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인덱스 값으로 원리 주소를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자, 인텔의 X86 64비트 머신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부분 인텔사에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AMD에서 채택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는데, 이 X86 64비트 요 칩의 경우에는 AMD에서 설계를 하고 인텔사에서 제조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64비트는 너무 커서 48비트 가상 주소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4K 2MB 1GB의 그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단계 계층, 페이지 계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PA를 사용하면 52비트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86이 가지고 있는 선형 주소의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 ARM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32비트 머신이고요. 32비트 처리기고요. 스마트폰 태블릿용 처리기죠. 그리고 ARM에서는 설계만 하고 칩 제조는 제조회사가 따로 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용 ARM 칩 설계 허가를 받아서 직접 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기반의 폰들이 대부분 다 ARM 처리기를 이용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32비트 ARM 구조의 페이지 지원은 4K, 16K, 또 16MB를 지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RM의 논리 주소 변환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32비트 논리 주소를 이와 같이 2계층, 외부 페이지, 내부 페이지, 옵셋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페이지가 1 내지 1메가에서 6MB의 페이지를 페이지 옵셋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단계의 그 내부 페이지를 지시를 하고 옵셋으로 프레임을 잡고 프레임으로 그 다음에 옵셋으로 물리주소를 차지하는 물리주소를 만들어내는 변환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인텔 32비트 머신에서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메모리 관리라는 주제로 우리가 2회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메모리 관리의 배경 해가지고 필요한 개념들을 공부를 했고요. 스와핑, 다음에 중요한 연속 메모리 할당, 세그멘테이션, 페이징 할당 방법 세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테이블 구조, 다양한 형태의 페이지 테이블 구조 방법을 공부를 했고요. 다음에 실제로 인텔 32비트 처리기, 64비트 처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ARM 구조, ARM 처리기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메모리 관리에 관한 공부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